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오늘은 내일 모레 8.15 대회를 앞두고 한국 전국이, 국내 전국이 대단히 긴장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마침 한 1시간 전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 문제와 같이 여러분하고 토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정치가 엉망입니다. 우선 84회 충북 자주통일 동지회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은 구속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무슨 지방의 무슨 신문사 대표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의 보도를 통해서 증거를 인멸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관련자를 도망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암시를 던지기 때문에 이 사건의 수사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이렇게 엄청난 간첩 사건을 국정원장이 나와서 발표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김영옥 중앙정보부장이나 이후락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무슨 간첩단 사건, 임자도 침투 사건 이런 걸 가지고 당당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도대체 발표고 자시고 없고 국정원장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정원장 박주원은 이 사건의 발표를 마지못해서 거의 압력에 의해서 발표를 사인한 걸로 보입니다. 우선 국정원 안에는 아직도 공산 오열의 침투에 대한민국을 방위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을 가진 소위 자유우파 요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속된 말로 그 탑, 속된 말로 대가리라고 그러죠. 대가리에만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믿기 어려운 두 사람이 딱 포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원 국정원장과 박선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 두 사람이 있어서 딱 맡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박전 정보원장의 내력은 여러분 대부분이 아실 거고, 박선원이라는 사람은 연세대학 출신의 삼민투 위원장으로 강력한 좌파, 주사파 출신입니다. 둘이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 밑에서 올라오는 어떤 간첩 발표,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터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이 나라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단적인 예 하나가 어저께 오늘 통해서 나오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제2심 판결 결과입니다. 아무튼 자기 딸 하나 조민인가 조면인가 하는 딸을 원하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7개의 서류를 조작했어요. 서류 스펙으로 내놓은 7개의 서류가 전부 가짜예요. 그런데 그 중에 또 2개는 조국이가 직접 제작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아무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큰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설사 약간 우리 자유우파와 뜻이 맞지 않는 어떤 사상적인 경향, 소위 산호명 간부를 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도의 지식인으로서 옛날 말로 선비로서의 최소한도의 어떤 그 도덕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여기저기 청문회에 나타나고 법원에 출입하고 할 때 그 걸음걸이 보세요. 씩씩하게 짝이 없어요. 아주 당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 주변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구하자 하는 얘기가 그런 그 어떤 자태에서 많이 연유됐을 겁니다. 당당하고 거침없고 이만큼한 도덕적인 하자도 없는 것처럼 보인 사람이 완벽하게 허위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소위 좌파의 도덕적 수준이 어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9.9%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에 따라서 그 따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것에 따라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따라서 어디 갔다 와서 무슨 인턴 증명서 만들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따님도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다만 이 조국 사건을 가지고 이제 조국 부부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수많은 이 나라의 소위 강남의 아줌마들, 강남의 부유층들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심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기본적인 이 사회를 끌어가는 중추 세력이 불신당한 겁니다. 심판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과정에서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이 역사의 물고기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어떤 언덕배기, 마지노선처럼 지금 보여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후속을 이어간다는 여당은 물론 야당의 후보들마저 좀 지리멸렬하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발표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보된 최신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이 대결했을 경우에 이재명 41%, 윤석열 33%. 이낙연과 윤석열이 대결했을 경우에 이낙연 35%, 윤석열 33%. 윤석열이가 계속 두 사람에게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성과 정확성은 상당히 담보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걸 보면서 섬찟했습니다. 엊그제 국민의힘 그 사람 인용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아묵의 대표가 지금 선거를 한다면 몇 퍼센트 질지도 모른다는 소위 굉장히 불길한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렸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 말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서는 여권에서는 이재명, 이낙연이가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네거티브를 하건 말건 간에 적어도 당당한 그 나름의 유권자를 포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이재명이가 되든 이낙연이가 되든 무조건 윤석열한테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이재명이가 됐을 경우에 이낙연 표 35% 중에 상당히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역도 가능합니다. 이낙연이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2% 차이로 이기고 있지만은 이낙연이가 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재명의 표도 5 내지 10%가 이쪽으로 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윤석열 외에 4등이 김 부장 4등이 홍준표 의원이죠. 그렇지? 홍준표 의원이 기껏 뭐야
4%?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 됐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 이 여론조사의 근거에서 어느 선거를 실시했다고 하면 부정선거인지 뭐니 그런 일체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조사가 맞다고 가정하면 여권이 선거를 이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권은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뭐 참모도 많이 모으고 뭐 아주 세를 불리는데 굉장한 그 팡파레를 올리고 있고 후원금도 그냥 하루 만에 그 25억인가 차버리고 굉장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설사 후보가 된다고 할지라도 막판에 선거 막판에 가서 결정적으로 허청거리게 만드는 그런 시한폭탄이라 할까 이런 것을 여권에서 가지고 있다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안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마크롱을 예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왜 국민의힘에 들어갔을까? 첫째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103명의 현역 의원 크게 보이거든요. 또 하나 거기를 들어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아마 500억 가까운 그 이상의 돈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선거를 치르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인데 저는 이것이 상당한 오판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캔디데이트이기 때문에 밖에 있다가 나중에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단일화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냥 자기가 가버렸어요. 가는 힘을 못 잡듯이 가버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2017년 4월 23일 날 프랑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파리로. 이 마크롱이라는 사람은 사회당, 올란드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사회당 당원이고 재치를 발휘해서 그 정부에서 장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사회당이 너무 나태하고 시대의 변화를 습득하지 못하고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이거 죽어가는 정당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프랑스의 사회당이 오늘의 한국의 야당인 국민의힘과 얼마만큼 비슷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그 사회당 의석도 굉장히 많았죠. 그거 다 버리고 맨몸으로 나와서 앙마르슈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보고 웃었죠. 저거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아니 집권당인데 당시에 올란드 대통령이 있었는데 집권당에서 그 올란드도 별로 인기가 없어서 경선을 붙어도 이길만 했어요. 근데 그거 딱 버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올란드도 사회당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하고 우파의 마린 르펜이라는 여성 후보죠. 6월 총선에서 붙었는데 이겼어요. 처음에는 뭐 24% 정도 득표를 해가지고 프랑스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그 두 사람 1, 2등 나와서 결선 투표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66.1%라는 압도적인 수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총선을 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했죠. 자기는 현역 의원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회당 그 당원들도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압도적으로 308석을 땄어요. 53%의 의회를 석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 요새 하는 거 보세요.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자유와 민권과 인권 뭐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간에 그 노력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정당의 기세로 대권에 접근했으면 훨씬 나았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K-스톱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그리고 한국 리서치, 다 정정한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 4개의 여론조사가 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가상 대결의 정확성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대권을 먹으려고 하는 작업, 그 작업이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혁명당은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을 꾸미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수요일 날 녹화를 쉬고 오늘 정광 목사를 이 자리에 모시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하도 바빠서, 요새 유행하는 시샘말 스케줄이 하도 바빠가 못 모셨어요. 내일도 바쁘고 모레도 바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 한 시간쯤 짬을 내갖고 시간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우리 12개의 정강정책을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그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기본, 우선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딴 그 건덕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킵니다. 그게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 다른 말로 말해서 신앙의 자유, 이것에 기초해서 건국된 대한민국을 지킨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자유의 바람으로 북한을 자유화시켜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퇴진시키고 거기도 우리의 동포로서, 자유의 우리 동포로서 같이 포괄시켜서 2,400만의 동포를 다 같은 나라로 끌어온다. 제가 자유총연맹 총재를 2년간 했습니다. 3년 임기에 제가 임명받은 것이 아니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임기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하도 압력을 넣고 난리 법석을 쳐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부겸이가 그냥 난리 법석을 주고 해서 제가 1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통일선봉대라고 해서 90만을 조정했어요. 1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북한하고 교류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북한을 조용하게 가서 자유화시킨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꼭 새마을 운동처럼 벌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게 교류의 기회가 열려지면 북한을 열어제칠 자신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다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1년에 대충 따져보니까 북한 때문에 1년에 소요되는 경제 규모가 약 500조 원 됩니다. 이건 정권이 바뀌면 다 나타날 겁니다.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사파들입니다. 주사파가 어디에 또아리를 들고 있느냐? 정교조와 민주노총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해산시키겠습니다. 나머지로
우리는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그냥 문서만 적당히 써가지고 만드는 그런 동맹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가장 동맹 상태가 강한 것이 우리 정광훈 목사가 잘 쓰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 동맹국 계약서 문서 하나가 없어요. 그러나 이념으로 통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입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근거로 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몇십 년, 적어도 1세기는 그 근거에서 해양 세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요새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한미일 할 때 일본을 끼워 넣는데 미국은 그렇다 치고 일본 놈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잘 압니다. 그 죽창가 부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조국 같은 사람도 죽창가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만만하는 게 뭐라고 해서 끄떡하면 일본들하고 막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옛날에 전복용 장군이 죽창 들고 싸움하더니 그 전복용 장군은 당시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죠. 지금은 죽창가를 들어가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걸 그걸 이용해 해먹는 윤미향이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일본하고 동맹을 그리고 친선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어렵죠. 우리는 너무 가깝고 친하게 잘 알기 때문에 친구가 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미국과 일본은 원자탄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몇십만씩 죽이고 난리를 쳤던 불구대전지 원수예요. 그러나 그 원수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지 않습니까? 외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이익,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과 일본을 같이 끼는 해양 동맹에서 비롯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전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그전부터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을 세계 최강의 국군으로 만들기 위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IT도 개발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전자 이런 것을 이용해 우리가 IT가 세계 최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적인 그 개발만 한다면 북한의 무기 체제 정도는 압도하기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군대에 가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군대를 인생을 재조정하고 자기의 그 장래를 설계하는 그런 예비 장소로 이용하는 겁니다. 옛날에 대통령 했던 노아묵의 사람이 군대 가면 썩는다 하는 얘기를 해갖고 한참 얻어 터진 적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런 기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 몇 년 썩는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도 그런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대 가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최소한도의 국방의 의무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저는 몇 년을 갔느냐 하면 공군 소위를 갔는데 4년 48개월에 4개월 훈련을 받습니다. 52개월이죠. 그 다음에 또 김신조가 그때 막 내려와가지고 전역, 장교는 제대라고 안 그러고 전역이라고 그럽니다. 전역이 2개월 연장이 됐어요. 늦춰졌어요. 그게 48 더하기 4, 52, 54개월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이 절대 썩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는 착상은 군대에 가서 처음에 한 3분의 2 혹은 2분의 1 이상 정도를 국방에 전념하는 그런 임무에 충실하고 나머지는 1년이나 1년 몇 개월은 사회로 환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는 거기다가 대학을 맺어서 대학 졸업장을 주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대학 졸업장을 주고 뭐 안 하고 하는 건 뭐 별도의 문제라고 치고 대학원을 줄 수도 있고 거기서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투하해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직을 했을 경우에 일반으로 받는 초봉이 월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보다 조금 적은 한 80만 원, 한 7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사병에게 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70만 원이면 70만 원 중에 한 20만 원은 개인이 쓰게 하고 50만 원은 저축해요. 그래갖고 나올 때 자기 주머니에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을 딱 가지고 사회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전문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IT나 무슨 텔레폰이나 무슨 목공이나 아니면 무슨 쿠킹하는 거나 이런 전문가를 만들어갖고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하사원들도 꽤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필요하면 여자도 군대 가는 거예요. 여자들 군대 가는 거예요. 여자들 경우에는 이제 의무 징집보다는 뭐 자원제를 처음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나라는 원자력을 반드시 즉각 회복시킵니다. 원자력 가지고 장난치는 문정권 하는 거 보세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원전 딱 폐쇄하고, 그 원전은 또 북한에 갖다 지어준다고 난리를 치고, 다른 나라에 원전 팔아먹는 데 가서 도구 맡아서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대한민국 이 본국의 원자력은 없애는 그런 말도 아니라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태양광 풍력한다는 거, 어제 조선일보 이런 거 나온 거 봤죠? 태양광 바닥에 새똥들이 나왔고 난리 법석이 되는. 물론 자연 환경에 친화적인 것을 만든다는 그 아이디어는 살만합니다만, 그것은 병행하거나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죠. 원전을 우리는 당장 복귀시킵니다. 아파트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아파트는 관이 주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민간 주도로, 시장 주도로 해야 합니다. 다만 거기서 최종적인 예스, 사인을 할 때는 관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이 개입하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아주 좀 아티스틱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파트 값이 내려갑니다. 민간 자유를 개발시키는 거는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고도 제한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거 다 짓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자식한테 상속을 하려고 하니까 상속비가 많이 들어. 예를 들면 한 1,000억짜리 재산을 돌리려고 몇백억을 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기업을 팔아버리려고 그래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걸 막 갖고 현금으로 가서 아들, 딸에게 돌려주는 게 낫다. 그러면 기업이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상속세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곳으로 돈을 거두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상속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러면 팔으면 거기다 세금을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걷는 수단으로 기업의 상속과 무슨 부동산 이런 문제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제가 삼성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의 이종의가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그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보다 살살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큰 기업 하나가 없어집니다. 기업 하나가 가지는 것이 얼마나 국민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을 먹여 살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야당 후보 중에서 유나무개니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인적으로 뼈저린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앉아서 이제 와서 교수를 모아가고 거기서 브리핑 받아가고 요거 좋겠다 이래갖고 이렇게 내가지고 그렇게 쉽게 국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크론을 예를 든 것은 우리 정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우리 국민혁명당은 마크론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고 현역은 한 사람도 없는 데서 대선에서 이기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조건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1,000만 당원만 대주시면 월에 1,000원씩만 내고 돈이 너무 많이 있으면 7개월만 7,000원만 애국해 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의 뜻에 딱 맞는 좋은 정부를 만들어서 자손만대 우리가 큰소리 빵빵 치면서 세계 1등 하는 국가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재명 대 윤석열, 이낙연 대 윤석열의 가상 대결을 보면서 제가 섬찟했어요. 아, 이러다가 국민적, 시대적 염원인 정국현제가 슬그머니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비롯한 많은 그 야권의 주요한 후보자들에게도 경고 내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절대 국민의 힘만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올시다. 안철수도 챙겨야 하고, 뭐 요새는 대화가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혁명당을 무시하는 한 당신을 절대로 직분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꼭 얘기하면서 국민 여러분,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3일간의 정치적 산책에 여러분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슥 바람 한번 쐬면서 우리 국민혁명당에 사인 한번 해주시고, 더 힘이 나면 자유일보 구독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할 거 있으면 조금씩 더 하고, 정 바쁘면 하나만 하고 하셔도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나라를 정말 1.5억도 없이, 하나의 사심도 없이 이 나라를 끌어가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정권교체는 반드시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각오를, 그리고 그 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말에 광화문, 태평로, 서울광장, 서울역 그 어귀에서 저와 많은 동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